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오늘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제가 이른 시간이고, 원래는 오늘 좀 방송하기가 좀 쉽진 않고요. 제가 오늘 스케줄이 좀 서울 경제신문에서 하는 강연회가 좀 있고, 또 포스콜도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지금 오전 일찍 그냥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시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시황은 오후에 또 장이 갑자기 바뀌면 지금 오전 쪽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그 보고서 좀 빠르게 설명하고 또 끝에 가서 시장 뭐 잠깐 지금 뭐 장중이지만 진단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번에 군산 갔는데 또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이따가 잠깐 또 인사를 드릴게요. 너무 그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자, 테마주가 아닌 투자의 시대의 산물인 태조 이방원 뭐 주도주 얘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스마트폰 판매량 장중 데이터가 나왔고 LG엔솔이 혼다랑 그 조인트 벤처 이제 설립한다 그러죠. 석유화학 기업들도 이제 바닥 탈출 조금 기대가 되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성광밴드, 뭐 많이 오르긴 올랐죠, 진짜. 한국 타이어앤테크, 또 증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코멘트,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임플란트 중국 논란이 많은데 NH투자증권 박병국 연구원님이 좀 자료를 또 하나 적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약세장에서도 태조 이방원이 살아남은 이유라는 이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경기가 둔화되거나 안 좋으면 설비 투자 당연히 줄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뭐 그게 맞죠. 그러니까 금리를 볼 때요. 경기가 좋아지면 왜 금리가 올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왜 금리가 오를까요? 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요. 그럼 기업들이 은행이 갑니다. 기업들이. 돈 달라 그래요. 돈 빌려달라고.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 좋으면 돈 더 벌 거 아닙니까? 공장을 더 지어야죠. 그러면 돈의 수요가 느는 거죠. 자금. 빌려달라. 자금의 수요가 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돈값이에요. 돈의 가치. 돈이 더 필요하면 돈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 안 해요. 그럼 돈의 수요가 줄어요. 은행이 대출하라고 해도요, 안 합니다. 필요 없어. 돈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의 수요가 줄고, 돈 가치 떨어지고, 금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번 금리 상승은 그거랑은 별개인 게, 물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어긋난 거긴 하지만, 그런 구도인데, 경기가 어쨌든 둔화되거나 침체일 때는 투자를 안 합니다. 기업들이 그죠 줄이죠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막 인력 줄인다 그러고 애플도 그렇고 뭐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뭐 하이닉스도 투자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증가시키기 어려운데 근데 지금 유일하게 공급을 증가시킨 섹터들이 다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여기 말고 옛날에 저기 이트렌드에서 마감 시험 할 때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보고서들 보여드리면서 올해는 투자의 시대가 될 것 같다. 박수현 연구원님, 여기 하인한 연구원님 이 두 분이 특히 그런 걸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좀 아쉬운 게 반도체가 못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혜주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전혀 못 들어가 있죠.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섹터들은 대부분 투자에 수혜를 받았고 우리나라는 투자 이렇게 시기에 되게 좋아요. 한국은 유형자산이 많잖아요. 제조업. 저금리 저물가인 때는 무형자산의 시대입니다. 흔히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걸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장악한 시기고 지금 시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반대로 투자 사이클. 투자하는 이유는 있어요. 탈세계화 때문에. 탈세계화 시대에는 보통 투자가 늘어난대요. 과거에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죠? 중국 견제, LNG 필요하고, 방산, 무기 필요하고, 원전, 에너지 필요하니까. 정치적 논리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탈세계화 이미 현상이 시작이 됐고, 비용 상승, 당연히 탈세계화가 되면 공급망이 교란되고 싼 곳에서 내가 물건 조달을 못해요. 비싸져요, 비용이. 그리고 미국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강해지고, 그 다음에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공급망을 서로 깔아놨는데 미국이 중국, 야 너네랑 안 해. 그럼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미국 중심으로 지금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에 좀 투자 들어가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혼다랑 왜 갑자기 혼다란 기업이 일본 대표 기업인데 LG랑 손잡았어요. 배터리. 뭐 과거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 공급망 재편 때문에. 안 그랬으면 중국하고 잡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확대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미국 중심의 재편이고 중국도 하겠죠, 이걸. 그래서 중국도 자기네들끼리 이런 재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주석의 연임이 결정이 되면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도 좀 회복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또 기업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마 재정 정책이 본격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분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출 산업의 구조적 재편. 그러니까 블록화되니까 한쪽을 잃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까 어떤 부분은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또 공백이 생기니까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미국에서 기회가 생긴 거죠. 중국이 미국에 못 가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을 잃었고 그걸 대체하는 게 우리 한국이고 태양광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솔루션을 계속 예전부터 보고서를 많이 보여드리고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드렸던 게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태양광이 너무 높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중국이 글로벌적으로 보면 너무 점유율이 높은데 미국과 싸우니까 점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중국의 공백. 그럼 그걸 누군가 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이고 또 방산도 마찬가지죠. 방산. 방산도 이번에 폴란드 수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탈세계화 때 이게 설비 투자 금액이거든요. 캐펙스가요. 이게 설비 투자입니다. 네, 용어로. 요때 많이 늘어납니다. 네, 요럴 때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화래요. 이때는. 네, 그랬다가 요게 떨어지면요. 탈세계화예요. 세계화 지수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투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여기선 또 세계화, 유럽 재건. 이때 유럽, 독일과 일본을 밀어줬어요. 미국이. 네. 독일과 일본을 밀어줬습니다. 유럽이. 자기네 대신할 제조 국가로. 그래서 엄청 성장했죠. 세계화죠. 그리고 일본 버블 터지고 그때 이제 또 소련이 붕괴됐죠. 공산주의가 이제 붕괴되면서 이때 어쨌든 신냉전이었죠. 사실은. 이때가 이제 한번 신냉전의 시기였고, 그러니까 냉전이었죠 그때. 80년대 냉전 심했잖아요, 한 10년간. 그리고 요 구간이죠 여기가 냉전 시기.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투자가 늘어났대요. 실제로 그때 냉전이 심했을 때죠. 우리 뭐 저도 어렸을 때 막 방공 포스터 막 그리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교련 수업도 받았고 고등학교 때. 지금은 안 받나요? 네, 지금 안 받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냉전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다시 세계화. 이땐 중국 중심. 중국과 우리 아시아, 한국 주도로 이렇게 좋았고 이제 다시 신냉전. 이게 또 끝나면은 또 세계화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나라를 내세울 텐데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옛날엔 독일과 일본을 앞세워서 제조업을 부흥시켰는데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있고 대만이죠. 일본은 원래 뭐 미국 편이니까 뭐 일본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기에 인도까지 넣어서 또 한 번에 세계화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지금 미국의 구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중국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과도기인데 이 상황에서 또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미 늘어났고요. 그 전부터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세계화, 신냉전 시대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개인 소비 비중이 떨어져요. 소비보단 투자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정부 투자 지금도. 그래서 투자주가 강하고 소비주가 안 가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단순 테마로 간 건 아니고 어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갔다고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시죠. 근데 또 바뀌어요.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소비주대로 또 어느 사이클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보다는 이게 투자의 시대다 보니까 저런 기업들이 강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의 투자 확대도 있을 거고 중국 수혜주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테마로 치부하지 마자. 그렇지만 제가 계속 좀 조심하자 하는 건 갑자기 어느 날 급락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다리자. 예. 뭐 지금 내가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급할 건 없는데 예, 못 사서 막 이렇게 마음이 졸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기다리세요. 태조 이방은 지금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가 나왔고요. 확연한 인플레이션 여파. 예, 그 스마트폰 판매량은 감소했어요. 16% 감소했고 2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뭐 이건 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고 중국도 10% 지금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8%. 예. 근데 아직은 재고는 모르겠고 미국도 감소. 예. 애플의 판매량은 감소. 근데 삼성전자가 되게 잘했어요. 미국에서 성장. 인도도 감소. 예. 인도는 또 $150 이하 중국 스마트폰 견제하고 있고요. 유럽도 크게 감소.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힘든 겨울이 예상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겠죠. 애플은 9% 감소했는데 13 시리즈가 어쨌든 12보다는 잘 팔렸대요. 누적 판매량이 1.5억대. 엄청난 거죠. 이 비싼 폰이 1.5억대나 팔립니다. 그래서 12 시리즈보다 더 잘 팔렸고요. 삼성은 판매량이 1%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삼성이 굉장히 선전했어요. 8개월 동안 2월 제외하고는 전체 시장보다는 되게 잘 팔았고 누적 판매량이 갤럭시 S22가 1510만 대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모델이 훨씬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었죠. S22가 뭐 발열 문제라든가 논란이 있었는데도 더 많이 팔렸어요. 그만큼 이제 갤럭시도 하나의 정말 큰 브랜드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이번에 폴더블 폰도 기대가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은 다 안 좋긴 한데 회복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입니다. 중국 데이터. 요게 살아나야 돼요. 중국이 조금씩은 그래도 이렇게 증감률 보면 완전히 좀 바닥에선 벗어나려고 하죠. 이 녹색 선. 조금씩은 회복되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좀 역성장을 확실히 줄여주면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을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중국의 소비가 좀 회복돼야 돼요. 부양책으로. 유동성 증가하면 중국 소비 원래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LG엔솔에 이게 놀라운 체결이 있었죠. 혼다. 일본 기업하고 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예. 근데 어쨌든 혼다랑 예전에 한번 뉴스가 나왔었나요? 옛날에 한번 그랬던 것도 같은데 아무튼 일본도 급한 거죠. 배터리는 없고 아무튼 27년까지 2.4조 그 66만 대 만드는 규모고 혼다의 뭐 아큐라 있죠. 이런 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파우치 모델이에요. 원통형은 아니고 파우치로 들어가고요. 북미의 공장을 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간 일본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자국 내에서 뭐 파나소닉 중심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혼다가 우리나라 손을 좀 잡았어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더욱 힘들고요. 이 인플레 감축 방안 때문에. 그래서 현지 밸류체인 구축이 시급했고 배터리 생산량은 일단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이니켈 기준 연간 6.8만 톤. 요 물량을 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LG 쪽에 납품하는 양극재는 LG화, 포스코케미칼, LNF가 있거든요. 이 기업들 중에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혼다의 판매 중인 모델은 어코드 하이브리드, CRV 하이브리드, 대부분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 배터리 벤더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번 전기차 전용 모델은 LG 엔솔 걸 쓴다고 합니다. 결국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런 걸 만들었고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딱 나왔죠. 바로 명확하게. 그죠? 네.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이번에도 확인이 된 것 같고, 석유화학은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톤당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마진이죠. 원재료하고 이 제품값의 차이죠. 스프레드예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은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가가 10,000원인데 판매가가 10만 원이면 9만 원 버는 거고, 판매가 20만 원이면 19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면 좋은 건데, 이게 22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아니 208달러까지 이게 좀 올라왔대요. 지금 역대 거의 최악 상태예요. 지금 안 좋아요, 되게. 근데 일단은 좀 회복은 됐고, 공급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 NCC 업체 수익 상황이 8월에 최악이었는데, 이게 조금은 그 뭐 전기 문제도 있었고 가동 축소되면서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이제 9월 중순부터 LG화학, 대한유화, 여천 NCC 이런 데가 보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 조정에 따른 반등이 예상되고, 수요는 아직 아니에요. 수요는 중국이 부양책 제대로 쓰고, 저기 그 시진핑 그 당대회 있죠. 요게 좀 끝나고 좀 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좋은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석유화학도 이제 최악은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전자공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설비투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하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전구체 있죠. 소재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태양광 쪽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예, 굉장히 좀 그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기존 TMA 설비 쇼티지로 대응이 어려웠던 물량도 LED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캐파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좀 설명해드리면, 여기 캐파도 있었는데, 캐파는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용어로. 근데 보고서 보면 이런 걸 많이 쓰죠. 예. 캐퍼시티라 그러죠. 뭐 이렇게 생산량이고, TMA는 뭐냐면 트리메탄올, 트리메탄 알루미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CH4라 그러나요? 그게 메탄올인가요? CH4? 거기서 그 CH 중에 메탄 있죠. 그 H 있죠. CH4거든요. H4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저도 사실 잘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자공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CH4라고 하는데 이 중에 H가 4개잖아요. 이걸 3개로 만든 거예요. 하나를 뺀 게. 그래서 트릴. 예. 트릴이라 그러죠. 트릴 3가지. 예. 트릴, 메탄, 알루미늄. 요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요게 저 LED 만드는 거 있죠. LED 소재 원료예요. 원료. 그러니까 원료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 회사도 고생 많이 한 게, 이 TMA가 있어야 LED를 만들거든요. 이걸 구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막 경쟁자들이 막 안 줄라 그랬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대요. 대단한 세계 4대 업체 중에 하나예요. 저거 만드는. 근데 저게 LED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태양광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맺은 기업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TMA가. 저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 이 회사 말고 3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반도체 태양광 사업부가 실적이 여전히 좋고요. 반도체는 재고가 여전히 낮아서 긍정적이고, 태양광은 뭐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PERC 태양광이 뭐냐면, 이거 하나 큐셀, 하나 솔루션이 이제 만든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에, 나중에 설명드리면, 참 별 용어들이 다 있죠. 이렇게 태양 패널이 있잖아요. 패널 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태양 전지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요 밑에다가 반사판을 붙여요. 바로 밑에다 반사판 붙여가지고 이렇게 더 흡수를 잘할 수 있게 태양광이, 예, 효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요거를 고유 기술을 아마 하나 큐셀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는 알루미늄 방막 소재, 요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텐덤셀로도 이게 같이 적용이 된다 봐요. 텐덤셀은 기존에 여기 태양 전지에다가 페로브스카이트, 그 다음에 얇은 필름 같은 거죠. 입혀가지고 효율을 올린 거죠. 그리고 연초 공시했던 자회사의 TMI 캐파 확대, 요거 이어서 또 추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성장도 지속될 것 같고, 2년 만에 매출 3배. LED는 업황이 안 좋죠. 그래서 LED만 제외하고는 다 괜찮다. 중장기 성장 기대 요소는 촉매 사업부고,
2022년 PER 11.8배고요. 약간은 비싼 편이죠. 다른 경쟁사보다. 그렇지만 워낙 희소하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또 전구체 사업. 반도체에서도 하이케이라 그래가지고 이 원자 증착 장비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미세화돼요. 공정이. 얇게 만들어야 돼. 작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방막 장비 중에 원자. 예, 얇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막 증착 장비가 있고 ALD라는 거기에 쓰이는 또 유전체 하이케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재들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소재를 잘 만드는 기업이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 비중이 제일 높아요. 매출액에서. 예,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800억. 전체 1300억 중에 800억이 반도체고요. 태양광이 250억. L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반도체는 늘어나는데 태양광이 급격하게 요 노란색 선 있죠. 막대기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꾸준히 늘어나고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TMA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미국의 그 그레이스 독일의 렌식스 미국의 아크조 아크조 노벨 이런 기업들이 하고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촉매 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 다 합니다. 훨씬 다양하죠. 그거 좀 궁금하시면 이렇게 여기 또 전자공시 찾아보면 되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용어들이 모르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 여기 그 기타 참고사항 있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TMA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있어요. TMA가 어디 갔나요? TMA TFT 여기 있네요. TMA 트리메틸 알루미늄 여기 CH4 맞죠? 여기서 이 H를 하나 빼버린 겁니다. CH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H를 하나 뺀 거. 그거를 트릴메틸기라고 하고, 아무튼 그렇게 용어를 쓴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그 다음에 PER은 좀 다소 이제 경쟁사보다 조금 높다. 그리고 성광밴드는 다울투자증권 최강시 연구원님이 적어줬고, 뭐 우리 잘 아는 기업이네. 피팅, 이음새,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워낙 공부 많이 했죠. 저는 아직도 고마운 게 그 서병수 연구원님 미래세 그분의 보고서가 아직도 그냥 기억에 올해 정말 읽은 보고서 중에 가장 좋았어요. 진짜 아이디어 많이 얻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피팅이나 기자재 업체를 되게 좋게 봤었고 근데 그리고 주가가 한참 부진하다 이번에 그냥 7월부터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주로 석유화학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 또 조선 또 LNG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LNG 비중이 좀 높아요. 수익성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13%까지 늘어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LNG 터미널 완공을 많이 하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수주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LNG 터미널 특히 독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LNG 선박에서 LNG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피팅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쟁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고요. 근데 반대로 전쟁이 끝나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수혜주로 또 부각이 돼서 주가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과거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막 30% 된 적도 있었어요. 호황기 때 2007년, 2013년 이때 플랜트 호황기 그리고 막 적자 보고 안 좋았는데 다시 한번 호황기가 진짜로 이제 올지 안 올지 이건 지켜보겠고 여기가 슈퍼사이클 조선 플랜트 여기가 불황기로 폭락 그리고 다시 회복 진짜 몇 년 만에 회복되는 거죠. 그동안 안 좋았지만 그래서 성광밴드의 좀 회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성광밴드가 좋은데요. 저도 올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기업 중에 하나고 다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죠? 이제 와서 투자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였어요. 여기 어디. 그때 이제 보고서 나올 때가 여기 어디였고 굉장히 가파르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싼 건 아니니까 조금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자꾸 공부를 하냐면요. 이런 뭐 태조 이방원이든 이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기업들 분석을 좀 중간중간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한번 급락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걸 또 투자할지 저 사이클이 쉽게 끝나는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노려볼 때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면 좋겠죠. 예. 한국타이어가 증설 공시를 냈고요. 투자 금액은 2.1조 원 정도고 이게 생산이 아직 멀었어요. 2026년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한 4년 남아서 실적엔 큰 영향 안 주고요. 전체 한국타이어 생산량의 5% 정도고 미국 기준으로는 90%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되게 큰 규모로 공장이 지어집니다. 가장 많은 건 한국이고 중국, 유럽 이런 쪽에 비중이 높고요. 미국이 제일 낮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도 의미 있게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 저렇게 공장을 지으면 좋은 게 반덤핑 관세를 뭐 안 물어도 되잖아요. 저렇게 되면 지금 27.05%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그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조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보유무역이 좀 강화되는 기조가 지속되는데 증설 계획이 이제 공식화된 거는 심리에도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PBR, PER 다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지금은 요런 걸 보면서도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 누가 봐도 비싸진 않아요. 밑에 가 있으니까. 특히 PBR. 적자나거나 실적 되게 안 좋은 기업은 PBR 보면 좋은데 PBR이 거의 뭐 역사적 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서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미 타이어, 유럽의 교체용 타이어 이런 것들이 증가하죠. 수치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한국 타이어 뭐 증설 공시도 긍정적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런 데이터들도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설비 투자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만 가지고 뭐 주가가 계속 오르지는 않겠죠. 예. 어떤 좋은 어떤 공시인 것 같아요. 예. 물가 코멘트인데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 당시에 정책금리 고점 있죠. 금리가 어디까지 고점 찍을지 몰라요. 지금 막 4% 얘기도 나오는데 그 고점과 해당 월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물가가 더 낮았대요. 금리가 이미 미리 다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가는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현재부터 그러니까 물가 안 오른다. 제로 금리, 그러니까 제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유지되면 내년 4월에는 2.5%까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대. 그럼 연준이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야 되겠죠. 저 수준이면. 예. 그리고 10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대입을 해보면 내년 6월 정도에 2.3%. 근데 팬데믹 국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0.43%. 이걸 대입하면 내년 6월에도 4.9%가 나온다. 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년 금리 인하 못할 것 같다. 이것까지 반영을 해놨거든요. 근데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6월에도 이 높은 물가 유지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정책금리 진한 녹색선이 그 CPI죠. 이 약간 옅은 녹색선. 요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다 정책금리가 높았어요. 물가보다는. 예,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재현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연준 입장은 무조건 금리 올려서 좀 물가 떨어뜨리겠다 이 의지가 강력한데 근데 물가가 급격히 떨어져주면 그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물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느냐. 예. 그 중국의 임플란트 정책이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임플란트 전체 시술 비용 대비해서 임플란트 소모품 비중도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고마진인 것 같고요. 근데 병원의 주 수입원이 저런 서비스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폭의 조정이 저런 거는 막겠다는 거예요. 병원이 폭리치 하는 거. 임플란트 기업의 주 수입원은 고가죠, 고가. 예. 소모품은 이제 고가 부품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단가도 낮고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위스의 1등 기업 스트라우만 이런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민간 의료기관이 소모품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가격을 통일하겠다. 예. 그래서 그 병원이 취하는 그 마진을 좀 일단은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 임플란트 회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병원이 이제 마진을 많이 내니까
그걸 좀 줄여보겠다. 이런 거고, 그 VBP라고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죠, 정부가. 이걸 입찰할 때 단가가 좀 하락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미 닝봇이랑 그 뱅부시에서 이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 NHS 추정하기로는 고정체라든가 지대주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이겠죠. 이 판매 가격이 1120 위안 이하인데 이 닝보, 뱅부 이런 시범 사례에서 보니까 예, 보철 영역 이걸 좀 제외한다면 1000위안 수준으로 1000위안 수준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덴티움이나 오스 임플란트의 임플란트가 이제 지금은 1100 뭐 만약에 20위안이라면 이게 1000위안까지는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낮출 수도 있다. 이제 그 우려감 때문에 막 빠졌던 거죠. 예. 그래서 좀 굉장히 뭐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또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 있어요. 물량이 늘어나요. 예.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임플란트 비싸서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예. 임플란트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면 많이 좀 적용하게 되는데 이게 비싸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면서 수요가 명확하게 늘어나니까, 그리고 가성비 하면 또 한국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단가 20-30% 조정받는 거 너무 큰 의미 두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크게 늘어나요. 또 대량 구매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비용도 더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가 인하폭만큼의 어떤 성장은 나오니까 상세할 만큼의 너무 염려하지 말자. 요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도 9월에 발표될 내용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명확히 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낫겠죠. 네, 지금은 일단 여기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 VBP는 중국 정부가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 등을 대량 구매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좋겠고, 구매를 해가지고요 낮은 가격에 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들어간 업체들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고서는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예, 시황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공시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공시에서 APS 홀딩스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정기로 대표이사가 계속 지금 지분을 더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그 전자공시상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자 여기 대표이사고 특정증권 소유 이분이 30% 갖고 있는데 이게 오늘만 산 게 아니라 계속 사요. 가격 단가는 11,750원. 이 APS 홀딩스가 FM이라고 파인메탈 마스크 만드는 그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뭐 풍운정밀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것도 있고 또 AP 시스템의 최대 주주입니다. 여기가. 아무튼 이 대표이사가 주식을 좀 계속 사고 있는 건 되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 사는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지금 그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요게 요런 것들은 좀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소개한다고 여러분들 절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대표이사 최대 주주가 계속 살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용은 몰라요. 뭐 왜 사는지는 물어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아무튼 의미는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W게임즈 되게 안 좋았잖아요. 게임 뭐 실적도 그렇고. 근데 자기 주식을 4% 매입을 합니다. 이런 건 좋아요. 주주 환원 차원에서 뭐 배당을 줘도 좋지만 저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W게임즈 워낙 뭐 주가도 부진했지만 저렇게 번 돈을 뭐 주주 환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 급등했죠. 저것 때문에. 그죠? 4%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돈을 있는 현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주주들 위해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배치를 되게 잘해야 돼요. 현금은 많은데 이걸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저렇게 주주 환원하거나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근데 물론 신사업에 투자한 게 성과 안 나면 주가는 또 부러집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건 이제 기업의 선택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신사업 투자 아니면 저렇게 주주 환원.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긴 해야죠. 근데 아무튼 오늘 W게임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황 좀 이제 지금 아직은 장중이라서 제가 오늘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행이죠.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급락 충격에서 예전처럼 허무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옛날엔 저런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끝없이 쭉쭉쭉 이렇게 그냥 폭락하는 모습이 매일 연출이 됐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버티죠. 그냥 코스닥은 1%나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 오늘 물론 좀 아쉬운 건 여전히 외국인이 좀 팔아요.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 기관들이 오랜만에 방어를 해주면서 시장은 조금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어제까지는 좀 너무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 오늘은 조금 밀렸습니다. 뭐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더 밀려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원달러 환율은 조금 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폐배터리 관련주가 와 오늘도 정말 대단합니다. 뭐 세비캠, 성일아이텍부터 해가지고 이게 폐배터리가 결국엔 그거거든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또 수혜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급격하게 가고, 여기 또 코스모 화학도 있죠.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좋네요.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까지, 포스코 홀딩스까지 다 있는 것 같고, 여행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은 편이고, 롯데관광개발이 드디어 좀 살아나나 봐요. 하나투. 왜냐면 이제 하늘길이 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자동차주들도 오늘 현대위아가 이제 미국 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수혜가 가장 크다 보니까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다 좋아요. 만도도 좋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부품주도 오히려 부품주는 이렇게 투자할 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차도 좋지만 부품주도 덩달아서 좀 좋아질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품 회사들도 다 같이 가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부진했던 자동차 좋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도 오늘은 디오가 오랜만에 좋은. 디오는 사실 중국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주로 미국 쪽이니까. 덴티움이 오늘 다시 좀 반등했고, 아마 그 리포트 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 LG엔솔 좋은 것 같고요. 카지노 쪽도 좋아집니다. 예, 조금씩 2차 전지 좋고, 카지노 좋고, 자동차 좋고, MLCC도 이쪽 다 2차 전지 쪽입니다. 반도체는 오늘 좀 아쉬운 게 DB는 어제는 급락했다 오늘 하루 만에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안 갑니다. 왜?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요. 오늘. 그래서 반도체가 아직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 갤럭시 부품주는 오늘 좋았고요. BH죠 역시. 예, BH가 확실히 이쪽에서는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 보고서 봤죠. 거기에 BH랑 뉴프렉스 두 개. 제가 봐도 그 두 개가 가장, 그러니까 뭐 그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은 가장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BH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PCB 업체들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요. TLB, 맞아요. TLB. 어제 한번 보고서 좀 보여드렸죠. TLB도. 그리고 다 이쪽이 그 스마트폰이나 그런 뭐 아이폰, 뭐 갤럭시 이쪽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근데 정작 삼성전자는 안 가네요. 철강주도 오늘 오랜만에 좋고, 오늘은 그래도 종목 장세 펼쳐지는 것 같아요. 엔터주도 조금 살아났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장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래서 2530선 PBR 1배 이하에선 너무 겁먹지 말자, 그 의견이고, 다만 오늘은 좀 조선주는 좀 빠집니다. 사실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었고요. 조선주 워낙 많이 올랐죠. 비료주도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근데 왜 빠지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밤사이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독일에 천연가스 재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한테 좀 안 좋죠. 근데 조선주는 좀 쉬어가도 나쁠 건 없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요새 좀 제일 걱정이 해운주인데, 저는 그렇게 해운주 그렇게 나쁘긴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벌크선,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없어요. 배가.
내년으로 가면 더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 공급만 봤을 땐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하반기에 만약에 중국이 부양책 쓰면 좋아질 게 그림이 보이는데 그냥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당장 안 좋다고. 그래서 페노션 대한해운은 너무 우려하는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LNG 오늘 이쪽 다 빠집니다. 뭐 조선 쪽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쉬어간다. 풍력도 좀 쉬어가고, 예. 그리고 다른 섹터들은 다 고르게 반등하는데, 아무튼 오늘 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폐배터리,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쪽 또 임플란트, 예, 여행 관련주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약한 게 조금 아쉽지만, 예, 다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좋고요. 오늘 성일하이텍, 현대위아, 대주전자재료, 현대오토에보도 오랜만에 올랐고요. 한화도 뭐 계속 올라가요. 방산 그쪽 관련해가지고, 한국타이어, 증설, 예, SL도 그때 한번 뭐 아동, 예, 노동인가요? 뭐 그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있었다가 오늘 다시 급등하고 있고, 만도, DB하이텍, 코스모신 소재, 현대차,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도 오랜만에 좋고요. 기아, 삼성 엔지니어링, 한온시스템, NC소프트. 사실 NC도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신작 게임 나오니까 더 악화될 건 없는데 시간이 좀 문제죠. 사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호텔신라도 시간 문제예요. 면세점은 좋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나빠질 이유는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좋고, 그리고, 예,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한진칼이 좀 안 좋고요. 태양광, 조선 이런 쪽은 좀 안 좋고, SKC가 요즘에 좀 안 좋더라고요. 내년에 실적이 좀 감익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회사는 2차 전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좀 더 알아는 봐야 되는데 뚜렷한 악재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팔더라고요. 좀 아쉽고, 수소주도 오늘 좀 빠졌고요. 농심 좀 빠졌고,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좀 빠졌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쨌든 오늘 주가 흐름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편지를 그때 좀 받았는데 한 2통 받았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내일 좀 읽어드릴게요. 한 분은 오늘 읽고 제가 또 가야 돼가지고, 그 참 고마우신 멘토 연벌리님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에 가을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전히 바쁘신 연벌리님, 군산에 오신다는 소식에 무척 설렜습니다. 서둘러 예약하고 친한 언니랑 오늘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2021년 1월 코스피가 3,300을 넘던 그때 비대면으로 증권 계좌를 열고 주식을 시작한 진짜 되게 한참 높을 때 하셨네요. 2018년 초부터 코덱스 200 인덱스, 한국투자 베트남, 국제, 한국투자 차이나 베트남 주식, KTB 글로벌 4차 산업 주식 등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있었지만 장기 투자 목적이었고 자동이체란 느낌은 없었어요. 그것도 초기에는 많이 마이너스였는데 2021년에는 수익이 나서 증권회사 담당자와 여름쯤 한번 정리하자고 했는데 담당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정리 시기를 놓치게 됐고, 지금은 수익률이 많이 낮아져서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정시 투자는 마음 졸일 일이 없었는데 휴대폰으로 주식을 하는 지금의 투자는 정말 이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적립식은 이제 자동이체로 가니까 주가 빠지면 더 좋아요. 왜냐면 더 싸게 사니까, 매달 사니까. 이게 빠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행보하면요, 이 밑에 평균 단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나요. 오르면 오히려 더 안 좋죠. 너무 계속 올라. 네, 근데 직접 투자는 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적립식과 거치식은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2021년 1월부터 이베스트, 3프로TV, 3고 등 연블리님이 나오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다양한 TV 방송 등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이유는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2년 가까이 본 연블리님은 정말 성실함의 아이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가 한결 같으셨어요. 그래서 제 짝꿍에게
믿고 보는 연불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종목별 예상이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거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에 연불림에 대한 원망은 1도 없고 고마운 마음만 100입니다. 힘든 상황 때마다 연불리님이 전해주는 말씀과 정보가 멘탈을 관리하는 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살펴보면 연불리님의 시각이 대부분 맞았어요. 50이 다 되어 주식을 시작한 것에 어떤 때는 괜히 시작했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나름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연불리님의 방송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어 앞으로도 꾸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한결같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산다는 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지금처럼 오래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강연에 갈 때 뭐라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직접 커피 꽁빵을 구워봤어요. 그리고 책, 연필, 지우개는 장애 공감을 위한 선물입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연불님의 강연을 기대하며 군산에서 행복한 하늘드림.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커피 꽁빵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그 군산에 이성당인가요? 거기 빵집이 유명한 걸로 아는데 거기 관련된 것도 그 연볼매님이 주셨죠. 네. 연볼매 사랑와니님이 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건 하나 예시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뭐 3년, 5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달 사는 거죠. 그럼 빠지는 게 사실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번에 그냥 다 샀을 때는 이렇게 빠지면 스트레스 크죠. 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적립식으로 내가 어떤 기업 몇 개를 한 3, 4개 정도를 압축해서 매달 사는 것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앞으로 좋아지는 확신은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엉뚱한 걸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립식 투자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남성분이 그때 마지막에 한번 편지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또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강연회 때문에 제가 장중에 이렇게 일단 멈추고 좀 가게 됐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 방송에 시작하겠고요. 많이도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거 위주로. 그러니까 장중에 그 채팅 보면서 뭐 또 이렇게 또 하기가 쉽진 않다 보니까 채팅도 보지만 내일 그거 위주로 좀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게시글에 커뮤니티 게시글에 제가 월요일마다 항상 올릴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제가 라이브 시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